우리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영화의 은밀한 매력. 나그네는 길이에서도 쉬지 않는다. 두 번째.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재석 PD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 15회에 이어서 16회도 파리 텍사스를 중심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일단 노래부터 들어보고 시작하죠. 네, 비틀즈의 더 롱 앤 와인딩 로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틀즈의 더 롱 앤 와인딩 로드. 이게 길고 어떤 울퉁불퉁한 길, 그런 제목인데요. 길에 관련된 음악이기도 합니다. 자, 근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근래 봤던 영화들을 좀 한번 얘기해 볼까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전주영화제를 했었는데 사실 네. 전주영화제 근처에 살지만 못 갔어요, 이번에도. 아이고, 네. 저도 가려고 가겠다 했는데 못 갔습니다. 저도. 왜냐면 더 가까워서 못 가는지 하여튼 또 이게 또 예약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한 번은 이번엔 좀 분위기 좀 느껴볼까 해서 가려고 했다가 결국엔 못 가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영화 치료학회 회원이기도 해서 거기 토요일 날 아마 그게 5월 1일 토요일 날에 저기 그 영화 치료학회 한마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다큐 있죠. 아, 네네. 네,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 한 시간 정도 보고서 내가 또 다른 데 갈 일이 있어서 그냥 그거 한 시간 정도만 보고서 이렇게 등록만 하고 가야겠다 했는데, 갔다가 끝까지 보고서 아주 울면서 보고서 나왔습니다. 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주위에서 계속 좋은 영화라는 네네.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네네. 다룬 다큐인데 굉장히 잘 다뤘고요. 어쩌면 역지사지의 입장이 돼버린 그런 가족들 얘기죠. 설마 우리 가족에서 그런 허밍아웃 저기가 자녀가 나올까 했다가 나중에 나오고 나서 그걸 서서히 이제 수용하는 과정을 다룬 건데, 결국에 나중에는 정말로 그런 인권 운동가까지 되는 그런 가족들의 그런 일상들을 다룬 영화 다큐거든요. 근데 꼭 봤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이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다큐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많이 울면서 봤네요. 예. 그리고 파르바나 아프가니스탄의 눈물이라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아, 네. 네, 이게 아프가니스탄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 인권의 현실을 다룬 그렇군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네네. 이것도 너무 마음 아픕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주인공이 여자인데 그 어려운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되고, 그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니까 장사를 해야 되니까 네네. 여자로 장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남자가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없이는 혼자서 다닐 수가 없어요. 아프가니스탄 아시겠지만 거기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집단 있잖아요. 권력 잡고 있는 집단, 아프가니스탄에 권력을 잡고 있는 집단 있죠. 탈레반인가요? 탈레반. 탈레반이 지배하면서 굉장히 여성들에 대한 그런 차별이나 게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절대로 남자와 동행하셔서 나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친구 할 수밖에 없는 게 남장으로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법이나 규율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종교적 규율이죠. 종교적 계율을 이제 네. 만드는 거죠. 종교적인 계율도 있고 지금 또 그런 탈레반의 집권으로 인해서 지금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전에 네네. 했던 얘기고, 지금은 조금 뭐 전향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전에는 뭐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정말 좀 끔찍한 그런 공교롭게 두 개가 다 인권에 관련된 영화인데 좀 너무 마음이 아픈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봤던 게 다크 워터스.
이거 전에 참 아웃포스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의 네네. 그 중요한 교두부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 얘기거든요. 근데 황당한 게 이게 교두부가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 계곡 밑에 있는 거예요. 네네.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실화를 다루는 영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그 지옥 같은 그런 전쟁의 현실을 잘 보여주긴 했는데 마지막에 조금 약간 배달의 기수 아시리 모르겠지만 그 군인 홍보 영화 있죠. 예, 배달의 기수. 네. 그런 것처럼 좀 끝나서 좀 아쉬웠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봤던 게 다크 워터스. 네. 환경 영화죠. 네, 듀폰사. 예, 듀폰사의 그 프라이팬 그 테프론? 테프론 네. 화학 물질 그걸 다룬 다큐인데 영화인데 그 굉장히 오래된 진실까지 도달하기까지의 그런 세옹지마를 다룬 영화거든요. 이것도 괜찮게 볼만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환경을 주제로 한 영화이기도 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영화인데 근데 이걸 보게 된 게 저희 그 전환학교 친구 학생이 한 명이 영화를 자기 주도 학습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크 워터스를 선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하게 이제 저도 이제 보게 됐는데 영화 굉장히 볼거리가 볼만합니다. 영화를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네. 네, 그렇죠. 아유, 부럽네요. 네, 주제를 잡아서 하는 건데 네네네. 제가 이제 멘토라서 그 친구가 뽑아온 영화 중에 이거 하는데 정작 이 친구는 아직 못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꼭 보고 와라 했는데 모르겠어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내일 보게 될 영화는 우연과 상상. 그 영화 보고 싶은데 말이죠. 하미구치 류스케 감독이고요. 어제 대전 아트 시네마에서 그 옥상 달빛 그 야외에서 상영을 했었죠. 예. 가고 싶었습니다. 예, 저도 어제 갈까 했다가 일요일 날 어차피 봐야 돼서 그냥 아쉽기도 하지만 그냥 일요일 날 약속이 돼 있어서. 일요일 날 대전에서 혹시 보시나요? 예. 1시 반인가 그거 볼 예정이에요. 그렇군요. 네. 혹시나 보러 오면 그때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치에노의 정태춘 이것도 꽤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소문이 입소문이 좋아요. 고영재 감독인데 워낙 프로듀서로 되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독립영화 쪽에서. 근데 처음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다큐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지금 여러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는데 나름 수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깐느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깐느가 시작인데 다다음 주인가 아마 경쟁 영화들이 이제 차례차례 상영이 되는데 22일인가요? 23일 이때 전후로 저희 한국에서도 두 작품이 이제 경쟁을 갖잖아요. 그래 맞아요.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 네. 근데 브루커는 어차피 고레다 히르카제 감독. 근데 솔직히 저는 예고편 보면은 조금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뭔가 브루커요? 뭔가 어느 가족이랑 비슷한 면이 있는데 뭔가 또 새로운 얘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브루커가 송강호 나오는 거죠? 강동원이랑 아이유 나오고. 그래도 어쨌든 이 감독은 그냥 기본기는 하는 감독이라 어떻게 나올지는 좀 기대가 되고 아마 잠깐 인터뷰하는 장면 나오는데 보니까 이 감독이 아이유의 나의 아저씨를 보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유만 나오면은. 맞아. 지금 제가 또 이렇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마침 그거 방송하고 있는. 그러니까 노희경 씨 걸로 해가지고 이상하게 괜찮은 극작 극본 쓰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잘 안 보게 돼요. 게다가 이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고서 디어 마이 프렌드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디어 마이 프렌드는 어제 밤 2시까지 보다가 밤샐 것 같아서 참았어요. 울면서 계속 봤는데 이게 디어 마이 프렌드 좀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도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한국 드라마의 수준이 꽤 높아졌다는 걸 이걸 보면서 더 실감하게 됐고 저는 솔직히 우리들의 블루스가 더 괜찮긴 해요. 우리들의 블루스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 연기도 연기는 워낙 디어 마이 프렌드도 보면 노배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환상적인 케미는 좋지만 우리들의 블루스는 무명 배우들이 제가 알지 못했던 배우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화만 보기 때문에 드라마는 잘 까다롭거든요. 보는 기준이. 근데 우리들의 블루스는 꽤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더라 나의 해방일지? 네. 그거는 하여튼 나의 아저씨 작가 박혜영 작가의 작품이라서 흥미롭게 보이는데 글쎄요 그닥 나의 아저씨 아성은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우리들의 블루스는 나의 해방일지 본 다음에 그 뒤늦게 다시 뒤늦게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네. 아유 이제 이거 영화 얘기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린 시절에 아까 지난해도 얘기했었지만 그 두 집사님들 시골에서 있다가 결국 다른 분과 이제 살림을 차릴 수밖에 없는 두 분 얘기했지만 어린 시절에 종종 살면은 누구 엄마들이 어두운 밤에 가출했다는 소식 많이 들어요. 우리 재석 씨도 지난번에 아마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종종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더 어린 시절이니까. 네네. 근데 재석 씨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마을 부락 안에서 들었던 얘기라기보다는 그 면 단위에서 이런저런 소식들이 있을 때 종종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이랑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어디 뭐 공주나 이런 데 나간다 그러면은 얘기를 하다가 뭐 그런 얘기가 잠깐씩 나온다든지 그래가지고 뭐 남편이 이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왜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알겠어요? 여인들이 왜 밤에 가출한 혹은 떠나는 이유를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만 철석같이 믿고서 따라오잖아요. 따라왔는데 알겠지만 이 시골 그 남편들의 고향이잖아요. 거기는 솔직히 남성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시골의 공기를 보면 그렇죠. 기억나는 게 막 새참으로 지금 다방은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다방 아씨가 커피 배달을 하고 겨울 농한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방에 퍼즐로 앉아서 이제 기둥 서방 같은 행세를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의 욕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 그런 그 남자들의 고향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자들은 뭐 자기 아는 데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새로운 사람과 계속 맺어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남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기존에 알던 동문들과 중심에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나는 여자들이 남자들의 고향을 유배가는 형식이거든요. 지금의 결혼의 방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생면부지의 땅에 가서 사랑의 힘으로 어쩌면 그런 이주를 선택했지만 유비지나 다름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저희 집은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외갓집이 저희 집이랑 한 10분 거리 정도로 가깝고요. 오히려 아버지께서는 저희 과천에서 경기도 과천에서 오셨고요. 특이하네요. 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아주 그 드문 경우죠. 그래서 이제 초록색마저도 사실은 혹은 밤은 어둡잖아요. 되게 조용하고 이런 거마저 이 여자들한테는 되게 불편하죠. 사실 젊었을 때나 혹은 남성과 여성의 아직까지 특성이긴 하지만 여자들은 좀 더 변화했거나 그런 다양한 색깔, 단조로운 것보다 그걸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골은 사실은 그게 어렵죠. 단조로움을 버텨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리고 또 이 유배지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배우자한테 남편들은 잘 돌보지도 않죠. 그래서 남자들은 어쨌든 고향이니까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여자들은 그걸 잘 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혼마저도 그러니까 남자들 가는데 명절마저도 마찬가지로 시댁이 첫 번째 해협의 장소잖아요. 네, 이제 명절도 되면은 남성과 여성의 그 지위 계층이랄까. 이번에도 저희가 외할머니께서 그 부처님 오신 날 당일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제사도 같이 치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랄까 이제 그래도 서로 돕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겨우 이제 명절도 이제 온갖 지치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배우자가 혹시나 배려를 하게 되면 남편이 배려를 하게 되면 겨우 이제 여인의 그 아내의 고향으로 가는데 가면 뭐 가족의 전체 구성원은 볼 수는 별로 없고 그죠? 약간 자매들만 보는 형국 그런 게 연출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좀 불편부당한 게 좀 있는 것 같고 제 친구가
되게 대학교 때 굉장히 활발하고 에너지 많은 친구였거든요. 네네. 이 친구가 이제 저쪽 단양 쪽으로 갔는데 최근에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은 조금의 우울증도 겪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CC 커플이었어요. CC. 근데 이 남자 선배는 좀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 얘는 이 친구는 그냥 약간 무기력하게 살고 있다는 느낌 보면서 진짜 이런 시스템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파리 텍사스도 보면은 어쩌면 이 젊은 아내가 어쩌면 그런 경험을 겪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문화 가정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보면 아시잖아요. 이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 친구들이 이게 타국에 와서 네네. 겪고 있는데 어쩌면 이 파리 텍사스랑도 조금 연상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이 여인들이 와서 여기서 네네.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엔 또 나중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그 파리 텍사스의 음악을 그래도 한 곡 정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영화 음악 담당자가 라이쿠더예요. 이 빈 벤더스 감독과 같이 자주 영화를 같이 하는 음악 감독인데요. She's Leaving the Bank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쿠더의 She's Leaving the Bank를 들어보셨습니다. 네, 특히 라이쿠더 이 음악 감독이 기타 쪽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나른한 느낌의 그런 블루지한 느낌의 연주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리 텍사스 얘기, 후반부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동생의 집으로 트래비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이제 나름 현실에 좀 적응을 하고 아들도 만나죠. 아들 헌터를 만나서 아들 뭐 학교 가게 되면 바래다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트래비스 안에 그 앤이 살고 있는 곳을 알게 돼요. 가끔씩 이제 그 아내가 돈을 좀 붙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알게 돼서 아들 헌터와 함께 엄마를 찾으러 떠나죠. 네, 엄마 제인을 찾으러 앤을 찾으러 떠나죠. 네네. 그 앤은 이제 집을 뛰쳐나오고서 어쩌면 자신의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애를 이용할 것 같아서 그냥 남편의 동생한테 애를 맡기고 떠난 거죠. 그래서 핍시를 하는 술집에서 일을 하게 돼요. 이 핍시가 뭐냐면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면 남자들이 이렇게 창을 하나 두고서 그 안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남자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 창을 하나 두고 여자들한테 이제 그런 뭐 내가 보기에는 뭐 알몸쇼 몸을 뭐 옷을 벗게 하거나 해서 그런 식으로 그 관람하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명령 같은 그쵸. 얘기를 하면은 예, 그렇죠. 네 그런 따르는 그런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어쨌든 이 트래비스가 알게 되고서 처음부터 바로 아는 척하지는 않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가 남편이 왔다 얘기하지 않고 하다가 한 두 번째쯤 갔을 거예요, 그죠? 한 두 번 정도 망설이고 한 세 번째쯤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였거든요. 가장 압권이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영화 통틀어서 보자면은 아까 그 전에 얘기했을 때는 스포일러 때문에 얘기를 못했었는데 네, 지금 얘기 사실 영화 통틀어 보자면은 그 장면이 가장 영화에서도 또 부각되는 장면이죠. 그렇죠. 결국 그 같이 얘기를 하지만 남편은 어때요? 이게 전화기를 들고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다가 서서히 그 앤의 고백을 듣게 되죠. 그 이전에 얘기들을 듣게 되면서 남편도 같이 이제 그걸 같이 마주하면서 서로 얘기하는 장면인데 특이하게도 남편은 뒤돌아서서 마주보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제대로 응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트래비스는 앤에게 너무 가혹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마주보지 못하고 뒤돌아서 서로 고백성사의 시간을 가지죠. 예. 자, 노래 한 곡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크 노플러의 음악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마크 노플러의 그런 스승이 챗 애킨스예요. 챗 애킨스도 이 연주 음악으로 기타 연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같이 그 챗 애킨스랑 같이 사제 사이에 음반을 내기도 했어요. 그 중에 같이 한 연주 세일즈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 헥킨스와 예, 마크 노플러의 세일즈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파도 소리가 아주 시원하게 들리네요. 세일도 이거 항해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어쩌면 길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골에 그런 어린 시절 집을 가출한 엄마들에게는 시골은 사실은 마음의 감옥이기도 했지만 제게는 육체의 감옥이기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뭐 얘기를 했지만 남자들은 남자의 텃밭이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마음과 육체의 경계를 좀 편안하게 넘어 다닐 수 있는데 여자들은 어쩌면 CCTV 같은 그런 소문의 벽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함부로 어디 거동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러면서 제가 떠오른 영화가 뭐냐면 임권택 감독의 영화 안개마을이에요. 이문열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거든요. 굉장히 이것도 독특합니다. 거기에 누구냐면 바보 총각 깨처리가 나와요. 근데 그 마을 중간에 옥수수밭인가 아주 큰 옥수수밭이 굉장히 큰 옥수수밭이 있거든요. 가끔씩 여자들이 깨처리나게 그 옥수수밭에 갔다가 들어갔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감옥에 갇힌 여자들에게 깨처리는 약간은 그런 구원자 역할을 하는 거죠. 육체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나름의 해우소 그런 역할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뭐 지금은 조금 이제 불법으로 되게 했지만 매춘이라는 곳이 사실은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욕망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여자들한테 사실 없죠. 지금은 뭐 호스테스바나 나온다고 하지만 그 일부이지 실제로 여성들에게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물론 그런 방식으로 해소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남자들은 공공연하게 음성적으로 그걸 해소할 수가 있었지만 여성들은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안개마을이 되게 이것도 오래전 영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다시금 내가 이렇게 대세겜질을 하게 된 게 어쩌면 이 파리 텍사스를 보고 나서 더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 살면서 그 여인들의 그러니까 여성들의 삶을 보고서 이들에게는 과연 시골의 삶이 어떤 것일까 정말로 어렵게 수밖에 없겠구나. 특히 뭐 그런 마음의 감옥이기도 했겠지만 특히 육체의 감옥이라는 부분이 더 이 사람들에게 힘들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영화에서 되게 강조되는 것이 그 두 사람의 이야기도 있지만 아이들인 헌터 같은 경우는 이제 동생의 부부가 실제로 이제 친부모인 것으로 좀 인지하고 이제 살아오다가 큰 혼란을 겪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래비스가 그 하굣길에 가죠. 하굣길에 이제 같이 집으로 걸어오려고 갔는데 이제 아들이 모른 척하고 이제 그냥 걸어가는 장면도 꽤 울리긴 하더라고요. 네. 기억나는 장면이었구나.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 이렇게 안개마을 뭐 제가 마무리하려 한다면 안개마을 제목조차가 또 이렇게 윤리가 작동되지 않는 어떤 그런 혼란스러운 안개 상징적이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연관이 되기도 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예. 자, 음악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이야기 보셨어요, 영화? 아니요, 저 정말 좋은 영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강추하는 정말 근래 그런 결혼의 속살, 결혼이라는 건 무엇일까를 제대로 보여준 영화거든요. 꼭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 이혼하기까지 가정을 다룬 영화인데 정말 두 사람 사이의 그 치열함이 이거랑 비슷한 게 장미의 전쟁이라고 있어요. 데니 드비트 감독의 영화인데 거기에 마이클 더글라스랑 캐서린 터너 그 영화도 정말 치열하게 그건 정말 육박전을 하는 영화거든요. 서로 치고받고 하는 적인데 이 영화는 말로 굉장히 대단한 서로 용어 상박을 다룬 영화인데 근래 다룬 영화 중에서 굉장히 좀 볼만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랜디 뉴먼 음악 감독의 What I Love About Nicole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 이야기 사운드 트랙 중에서 와다의 러브 어바웃 니코를 들어보셨습니다. 참고로 혹시나 잡음이 들리신 분들은 여기가 이 스튜디오가 조건이 좀 안 좋다는 발동 걸리는 뭐 소리가 뭐 모터 돌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트래비스는 이제 사실 이제 아내에게는 어떻게 서로 남편이 고백을 주고받고서 이제 제대로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이제 그립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엔 영화는 어떻게 돼요? 서로 화해를 하면서 보금자리를 찾아갈 것 같지만 트래비스는 떠나죠, 다시. 그렇죠. 예, 마지막 장면에 보면 암시를 주긴 하는데 떠나요. 그 길을 떠나는 거죠, 다시 한번. 예. 근데 네. 왜냐면 아직도 이 트래비스는 아내와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고, 자기 자신의 욕망과 그게 자기 자신이 아직 더 두려운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아직까지 그런 남아있는 욕망이 어떻게 또 작동될까봐 그게 걱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씨는? 그래서 그 핍시라고 하나요? 아내가 일했던 일자리에서 2번 정도 이제 머뭇거리잖아요. 사실 이걸 보면서 그러면 한 번에 그냥 내가 보고 싶었던 그렇게 그리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본론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2번 정도 이렇게 망설이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암시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헤매였지만 또 이제 일상에 돌아오는 것도 그만큼의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아내에게 했던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은 어딘가를 떠돌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저는 아까 전에 만다라도 얘기했지만 자기 삶을 자꾸 자기 성찰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트래비스에게 좀 더 모자란 거죠. 좀 그래서 그 영화 초반부에 자꾸 길을 뒤돌아보고 하는 장면들이 어쩌면은 아직 내가 더 그런 내 삶을 성찰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걸 좀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어쩌면 대중영화 협법에서는 떠나지는 않겠죠, 그죠? 서로 그래 내가 잘못했어 껴안으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로 사실적인 마무리인가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죠. 예. 또 만나면 또 다시 또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또 다시 이제 그런 불협화음이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어쩌면 주인공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아내와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쩌면 자기 삶의 주체를 좀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영화들은 바로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잘 묘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깨달음으로 해서 뭐 잠깐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영화는 약간 그런 구두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트래비스가 계속 길을 통해서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준 영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간 수행 과정 중에서 중단하는 바람에 다시 또 그걸 걸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집에 돌아올지 않을지는 그건 미지수죠. 집에 그쵸. 돌아오고 아니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뭐 돌아온다면 새로운 트래비스가 돼서 새로운 방식의 가족 생활을 꾸려나가겠죠. 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방금 떠올랐던 게 흔적 없는 삶이라는 영화, Leave No Trace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영화에서 아버지와 딸이 이제 그 숲을 계속 전전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에 대한 거는 영화 속에서 자세히 안 나오죠. 이렇게 말이나 대사나 이렇게 안 나오고 중간중간 이런 뭐 그 기사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들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마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렇게 좀 어떤 PTSD를 겪고 이러는 것 같다. 그렇죠. 암시하고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결말도 상당히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이 영화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좋은 영화들은 그렇게 막 설명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영화처럼 이 영화도 이 주인공이 나는 뭐 더 나의 삶을 깨달아야 돼, 이거 얘기해버렸으면 이 영화는 정말
아주 큰 치명적인 결함이 되겠죠. 근데 그런 네. 부분이 없죠. 포레스트 검프랑 똑같이 달리지만 이게 결국 경로는 다르잖아요. 그죠. 네. 예, 그거를 막 굳이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영화의 장면으로서만 묘사해버리고 그 몫은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의 양식이나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는 게 다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트래비스가 왜 떠났을까 하는 생각하면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결혼을 의무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애 낳으면 철 들어. 결혼하면 철 들어. 그건 정말 위험한 단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른 나이에 가족을 하면 철이 들긴 하지만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 도구로 결혼을 난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결혼은 그래서 사실은 결혼 시스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신성불가치처럼 마치 계속 그래서 명절마다 미혼 청년을 결혼을 안 하느니 해서 계속 괴롭히고 또 가정 이대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도구마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는 저는 주로 친구들한테 좀 제발 철들어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만약에 일찍 결혼한다면 2번 할 결심 할 수도 있어. 왜냐면 그래서 저는 남자들은 주로 한 30대 중반과 후반부에 좀 철이 들지 않을까. 우리 이 지금의 사회 시스템으로는 그 여성들은 빨리 철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어쩌면 그렇게 그러니까 사회적 조건이 이렇게 그 호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는데 남자들이 좀 철이 늦게 들 수밖에 없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철이 든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면 아마 트래비스 같은 상태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트래비스는 아마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해버리고 나서 그냥 그 어린아이한테 정말로 그 가혹한 짓을 한 거를 뒤늦게 이제 깨닫고서 어쩌면 그런 집착과 욕망을 자꾸 비워주고 싶은 거죠. 아니면 새롭게 자기를 삶을 한번 좀 돌아보고 싶은 과정을 다룬 영화기도 해서 파리텍스는 내가 너무 늦게 봤구나 되게 후회했던 영화기도 합니다. 나온 지는 한 30년 넘었는데 84년인데 제가 야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왜 이걸 늦게 만났을까? 많이 얘기되는 영화거든요. 그런 영화들 있죠. 예, 근데 정말 뒤늦게 보고서 이건 정말 5점 만점 주고도 충분했던 영화기도 하고 저한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줬던 영화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뭐 다른 더 기억나는 장면이나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고. 네. 네. 사실 일단 동생이 형과 얘기를 하는데 형이 이제 입을 열지 않고 동생 혼자 얘기하면서 지쳐가는 그런 일련의 장면들이 생각도 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서로 이제 벽을 마주하고 서로 남자는 여자를 볼 수 있지만 여자는 자기 자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도 되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요 좋은 괜찮은 영화라서 나중에 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그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기회 되지만 큰 화면으로 혹시나 볼 수 있으면 꼭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아하 아주 옛날 그룹이죠. 거기에 이 스테이지 on this 로드 음악이 있거든요. 되게 느낌이 참 잘 어울리는 음악이라서 한번 마지막으로 이 음악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